일본은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해야 될 파트너입니다. 日韓の決心、日韓の首脳が決心に行われる今に訪問するシャトル外交の再開に一致をいたしました。 망국외교, 불효외교,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일본에 간 대통령이 국민의 뜻대로 행동했습니까, 여러분? 선물 보따리는 잔뜩 들고 갔는데 돌아오는 길은 빈손이 아니라 청구서만 잔뜩 들고 왔습니다. 자, 북한이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지 사흘 만에 오늘 오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죠. 그 의도와 또 방일 외교에 대한 여야의 엇갈리는 평가, 또 파장이 커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송국건 정치평론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관욱 정치연구소 미니소장, 장현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먼저 북한의 탄도미사일도 이제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오늘 리포트에도 전화 연결로 전해드렸습니다만 뭐 단거리 미사일 ICBM 계속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B1B를 16일 만에 한반도에 전개한다. 네. 글쎄요, 이게 지금 물론 우리 훈련 때문에라고 봐야겠죠. 상황을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그 전에 한미 공중훈련 때도 계속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지금은 자유의 방패 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네.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하나 북한 입장에서는 자극을 받은 게 있죠. 또 바로 한일 정상회담인데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를 원상 복구했어요. 그렇죠. 지소미아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데 그렇습니다. 직접 북한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훈련 도중에 그것을 했다는 것, 그 지소미아 원상 복구했다는 것 하나 있고 자유의 방패 훈련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 그 5년 동안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만 했어요. 일종의 워게임만 했는데 지금은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을 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뭐 자극을 받아서 미사일을 계속 발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ICBM 발사 후 사흘 만이고요. 올해만 이게 7번째 무력 도발입니다. 북한은 그런데 한미 연합연습을 북침 연습으로 좀 규정을 하고 있어서 도발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우리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것처럼 실질적인 한미 연합 훈련의 기조 아래서 한치 흔들림 없이 실기동 훈련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훈련에 대한 기존 질서들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조금 전에 송국건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지소미아에 대한 회복 얘기를 주셨는데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가 특히나 한국과 일본, 이 미국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북한이 이 바닷가 아래에서 움직이게 되는 잠수함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게 과거에 있었던 지소미아가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게 되면서 가장 큰 정보의 왜곡이 발생하는 것도 바로 이 SLBM 등에 대한 위협적인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한국과 일본이 공동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굳건한 외교의 안보에 관한 그 강화 능력들을 확보해가는 관점에서 이 북한이 굉장히 불편한 속내들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하는데 어떠한 실질적인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한국과 미국의 이 동맹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이 훈련 과정들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이 보시기에 일단은 뭐 훈련은 진행되고 있는데 북한은 도발은 예고된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다양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 탄도미사일이 여러 종류잖아요. ICBM도 있고 SLBM도 있고 지금같이 단거리. 이게 목적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사한 거는 사실상 훈련에 대한 어떤 대응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하고 지금 이 자유의 방패라는 훈련 속에 이제 투입된 게 뭐냐면 B1B 랜서라고 미국이 자랑하는 전략 폭격기거든요. 스텔스 기능이 있고 핵탄두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스텔스인 F-35 전투기까지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 이렇다고 그러면 북한도 같이 떠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재래식 역량이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해봐야 방어가 안 되니까 오히려 공격용의 이제 탄도미사일 단거리를 쏴서 대응하는 그런 형태를 취한 것이고요. 그 전에 했던 ICBM이나 SLBM은 어떤 거는 이제 실험용. 그런데 SLBM 같은 게 아직은 완성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실험용의 목적이 컸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그 북한에 없는 경제력의 상황 속에서 저렇게 쏠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방일 외교 쟁점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서울 도심에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하는 집회가 열렸죠.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이제 이해찬 상임고문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굴욕적 야합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의해서 집회에 나선 것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습니다. 피해자의 상처를 헤집고 한반도를 진영 대결의 중심으로 몰아넣는 이 굴욕적인 야합, 우리 주권자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냅시다, 여러분. 민주당이 한일 양국 간의 새로운 미래는 외면한 채 아전 인수격으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왜곡과 폄훼에 나섰습니다. 시민들의 나들이까지 방해하면서 집회를 여는 이유는 단 하나.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이고 누더기가 된 방탄 갑옷을 죽창가로 땜질하려는 것입니다. 네, 민주당은 굴욕 외교라는 입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장외 집회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수단이다. 방탄을 위해서다. 이런 좀 비판을 이어가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프레임을 본인들이 더 이용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한일 정상회담과 그리고 앞서 이루어졌던 그 강제동원 피해자의 변상안에 관련해서 국민적으로도 굉장히 지탄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좀 불리한 전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오히려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외교 문제에 관련해서는 여야 정치 어떤 정치 진영을 떠나서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일 정상회담만큼은 우리가 대승적인 결단을 하고 우리의 카드를 다 내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들의 실리를 위해서 치열하게 협상과 외교의 자세로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이제 확인된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물론 이 정부는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에 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선과라고 하지만 출발점에 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카드를 주고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한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많은 카드를 양보했다 이렇게 지적은 해주셨습니다만 특히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하수인이 됐다. 이런 하수인이란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비판의 수위가 굉장히 높은 거죠. 방금 마신 것처럼 글쎄요, 뭐 조금의 뭐 많은 걸 양보했다라는 표현도 해주셨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상황을? 그러니까 지금 어제 이재명 대표가 집회에 나간 것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다 일본 아니면 검찰이에요.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도 미친 칼질, 광기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일본에 대해서 이 뭐 하수인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워낙 극심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는 모든 것이 방탄으로 지금 비치는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상황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 지지율이 1%에 가더라도 이 부분은 해결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일본에 뭐 사죄를 하러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화시키러 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그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 대법원에서 그 미쓰비시나 신일본 제철 자산을 국내 자산을 매각을 해야 된다는 판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미쓰비시 쪽에서 다시 재항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그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던 이유가 외교로 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5년 그 이후에 2018년 이후에 계속 어떤 외교력으로 풀 그 노력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까지 윤석열 정부로 넘어온 건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외교로 푸는 단계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관련해서 찬물 끼얹지 마라. 과거에는 실용 외교 하자더니 왜 달라졌냐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이건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현주 변호사님 말씀 주신 네. 것처럼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공과 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고 문제점과 아쉬움 있는 지적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된다면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비판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출발점 시작에 섰기 때문에 이른바 문재인 정부 동안 꽉 막힌 한일 관계 그리고 여기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비롯한 전략물자 수출 등 실질적인 신뢰에 기반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데 첫 출발점에 섰고 지금부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다소 미진하거나 풀어야 될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속에서 외교, 안보, 경제, 문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이 앞으로 정상화, 복원돼가는 길목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메시지를 보면 하수인 등에 대한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비난하기 시작하면 실질적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대상으로 대장동의 땅이 하수인이냐,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하수인이냐 이런 방식의 비난들이 있을 때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현실적인 방법 속에서 앞서 김혜령 대변인의 논평도 나왔는데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한때는 민생을 중심으로 광화문 광장 등에서 이 집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집회를 가져가기 위한 목적과 수단은 결국 정부를 향한 정쟁의 대상으로 끌어낼 뿐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한때는 난방비를 끌어내고 또 한때는 한일 관계를 끌어내면서 결국 이런 방식으로 고착화된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언급들은 쏟아져 나오는 만큼 비판을 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견제를 하더라도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상식의 수준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발언 수위가 사실 좀 높아지니까 난방비, 한일 외교 이거 다 끄집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거꾸로 외교의 성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굴욕 외교를 규탄한다 그래가지고 장외일 집회를 했다면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진짜로 이건 사법 리스크 숨기기 위한 거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외교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굴욕 외교를 규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교의 본질은 뭐냐면 동시적 상호주의예요. 50 놓으면 50 놓고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준하는 정도의 어떤 서로 교환하는 것이 외교인 것이죠. 양보 획득이라는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전혀 적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강제징용 문제를 사실상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을 한국이 이제 정한 거잖아요. 이건 엄청난 양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양보를 받아서 국민들이 최소한으로 일본에게 원했던 건 뭐냐면 기시다 수상이 이거 잘못했다. 사과하고 반성한다. 이 정도만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에 준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어떠한 이제 거론도 하지 않고 단지 기존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 근데 기존 내각이 반성하는 내각도 있었지만 아베 내각 같은 경우는 식민지배 전체를 사실 부정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외무상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제징용 자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외에도 지금 우리는 지소미아를 이제 실질적으로 정상화하고 WTO에 제소했던 거 철회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을 다 줬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얻어온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반도체 우리의 생명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을 생산하는데 이제 지장을 주기 위해서 일본이 했던 소재 수출 규제 세 품목만 이제 화이트리스트로 이렇게 돌려주는 건데 이것도 지금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여기는 아직 우리에게 뭔가를 상응한 어떤 조치를 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우리가 무리하게 가서 지금 뭔가를 애걸하는 이런 장면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일종의 굴욕 외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얻어온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해서 반론을 좀 해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릴 게 있으니까요. 말씀. 아니 얻어온 것이 있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핵심 반도체 부품 세 종류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전히 철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것을 들어오려면 한 3개월이 걸렸는데 일주일 만에 들어오게 됐고 그다음 화이트리스트 이것도 그때 수출 허가를 포괄적으로 하다가 개별적으로 바꿔놨죠. 그 포괄적으로 하는 게 화이트리스트인데 이것도 조만간 그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됐기 때문에 셔틀 외교 복원이 상당히 큰 성과죠. 서로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시다가 역대 내각의 그 입장을 고수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자세히 보시면은 1998년 10월
예. 10월에 일한 공동성명을 포함해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일한 공동성명이 바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에요. 예. 거기 보면은 그 뭐 과거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통철한 방송과 마음에서의 사죄를 한다 이런 게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을 포함해서 예. 역대 정권의 그 입장을 이어받는다는 것이지 예. 아베 총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 정도라면 사실 우리가 이 정도를 했고 노력을 했다 그러면 그에 상응한 노력을 보여주려면 사과나 뭐 반성 이 단어를 그 기시다 입에서 내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몇십 년 동안 지배를 하고 탄압을 한 그 결과로서 예. 그 단어 하나를 우리가 끌어내지 못할 정도인가 저는 묻고 싶고요. 아니, 또 교수님은 그렇게 뭐냐면 해주면 좋지만은 그렇게 해주면 좋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상태로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도 그 부분인데 그 지금 그 막혀 있었던 계속 문재인 정부 때부터 막혀 있었던 그 정부를 풀기 위한 첫 단추로 윤석열 정부는 좀 멀리 보고 이 셔틀 외교를 하고 또 서로 방문하고 여기서부터 물꼬를 트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은 가서 얻은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조금 멀리 볼 수는 없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를 연다 그러는데 네네. 미래가 편향된 미래를 우리는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이 상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예. 여기서 일방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뭐라 그랬나요? 특히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항상 퍼주기다.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그런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바로 그거거든요. 퍼주기 했고요. 그리고 일본의 선의의 미래에 우리 관계를 맡겨놓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 또 한 가지가 지금 이 야당이라든가 특히나 기시다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안부 조치까지도 해결해라 이런 언급을 해요. 네. 거기다가 이제 야당 의원은 뭐 후쿠시마 이 오염수의 방류 문제라든가 초계기의 어떤 사과 문제, 그 다음에 소녀상 철거 문제까지 다 거론을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이 장면에서 독도에 대한 부분, 왜 너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유권을 주장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 정도는 거론을 하고 의제화하는 정도는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도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표현되지 않았다, 퍼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역대로 한일 관계가 얼마나 풀기 어려운 난제임은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 다 인지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날 문재인 정부에서 꽉 막혀 있었던 한일 관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을 때 과연 어떤 외교적 해법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도 이미 국민적 평가들이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방식들처럼 똑같이 그럼 이 국민적 감정만을 고려한 채 일본과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외교적으로 나오게 되는 성과들은 중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복원했기 때문에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이 초청되기도 하고 그 이후에 기시다 총리가 대한민국으로 방한 일정을 잡는 등 앞으로 여러 가지 관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겁니다. 그 관계를 보면서 앞으로 풀려져 나가게 되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성과들을 차분하게 보여야 될 것이고요. 그동안 있었던 과거적인 문제 속에서 일본 내각이 수차례 사과를 해왔지만 정부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결국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계속 변하게 되는 이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의 문제들도 있는 만큼 이 입장들을 꾸준하게 견지하고 앞으로도 과거에 일본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해왔던 통렬한 반성과 사과의 그 정신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한일 관계를 제대로 끌어나가는 일,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앞으로 국민적 노력과 함께 이어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외교 성과는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그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사과와 반성이 없고 일본의 좀 고자세가 아쉽다라는 좀 다른 평가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15일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일본이라는 이 단어 20번 넘게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상황에 이게 도움이 될까 싶거든요. 사실 야당으로서는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을 때 또 국민 여론을 대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정부 여당을 또 견제해야 되는 역할과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 얘기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뭐 정치적으로 야당에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야당으로서의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보다는 일단 이 외교 문제들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이 한일 관계를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세팅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연 지금과 같은 자세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뭔가 이 자세가 전향적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야당으로서 견제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득실 여부를 따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반일 프레임을 이용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정도 이렇게 많은 거를 양보하면서 얻은 게 없는 정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당위론에는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하거든요. 과거 박정희 정권 관계 정상을 했잖아요. 전두환 정권도 상당히 협력 관계를 가져갔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상당한 양보와 사과를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차관도 얻어내고 전두환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논리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의 안보를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서 지켜주는 것이니 우리에게 상당한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받아내요. 그러면서 사과도 받아내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 권위주의 정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그 정권들이 했던 부분만큼도 사실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수님, 그건 이제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이제 뭐 아쉬운 부분이 있죠. 더 많이 더 왔으면 좋았겠죠. 근데 우리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군합발이 들어온다 이런 표현을 써서 표현하는 것 때문에 아마 프레임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지난날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재명 당시 후보가 했던 이른바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대한민국 국민들께 선동에 나섰던 모습들이 쭉 이어지고 있다. 이런 비판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실리와 명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다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대일 관계 속에서 어떤 실리를 취했습니까? 과연 어떤 명분을 가져왔습니까? 실리와 명분을 모두 다 잃어버린 채 한일 관계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고 북한 문제 등에 대해서 거의 모든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인 언사의 집중은 다 한반도 평화와 대북 관계에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성과도 도출하지 못한 채 한국 외교가 꽉 막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선의에 기댄 외교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익 그리고 실용의 관점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이 한일 관계, 미래지향적 관계를 끌어내기 위한 시작 출발선에 선 만큼 그 이후에 어떤 관계들로 국민께 성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차분히 좀 지켜봐 주시기를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부족한 점도 있고요. 또 미래를 위해서 미리 지금 스텝을 밟아 나가는 거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이요.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말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요, 김 전 처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공개를 했고 이 대표 측은요, 김 전 처장과 호주 출장에서 눈 한 번 마주친 적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공방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장윤재 변호사님? 결국 이 재판의 핵심은요, 허위사실 공표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황 증거들을 이제 모아서 계속 제출하는 것인데요.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의 재직 시절에는 고 김문기 처장을 기억하지 못했다 또는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주관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을 입증해낼 수 있을지가 참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허위사실 공표죄의 혐의 자체가 해당하는지도 좀 의문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변호인 측에서는 일단 기억하지 못했고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리 정황 증거를 낸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을 했는지 못했는지 이게 좀 주관적인 측면이 있는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김 전 처장이 이재명 시장하고 업무도 하고 골프도 치고 카톡도 하고 눈 마주치는 거 빼고는 다 했다. 그런데도 거짓배탑을 쌓냐 좀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씨를 왜 알았는지가 중요하냐면은 김문기 씨가 그때 그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그대로 둬야 된다는 걸 3번이나 건의를 했어요. 그 본인의 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도 그 이재명 대표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없애버렸다면은 그것 때문에 민간에 엄청난 돈이 들어갔다는 게 되기 때문에 중요하죠. 근데 지금 계속 골프장에서 유동규 씨도 그렇고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데 모를 리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정황들도 있어요. 뭐냐면 그때 그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11명이 갑니다. 11명이 가는데 9명이
이재명 시장을 비롯해서 성남시 소속이에요. 그렇죠. 단 2명, 유동규 씨와 김문기 씨만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그 팀과 다 그 골프를 쳤을 수가 있어요, 세 사람이. 그렇습니다. 성남시에서 까지 않았던 사람들. 예.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이 그 이후에 이 일행이 귀국을 하고 나서 바로 하천대교가 설립이 돼요. 한 20일 있다가. 그다음에 또 그 성남의 뜰도 바로 이어서 설립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때 리모델링 이야기도 나눴다고 유동규 씨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그 다녀와서 다시 대장동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그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간 2사람, 그중에 또 한 사람을 모른다. 이것은 뭐 논리적으로 그 납득이 안 가고 또 하나는 그때 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트램이라고 그 판교 트램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레일을 깔아가지고 그 도심을 다니는 그 기차. 그래서 그 선진국 견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갔던 사람들은 주로 교통 관련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2사람이 갔는데 그 2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모른다고 하는 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네,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공직선거법 관련된 거고 선거의 목적에 의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를 해서 이득을 보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이 뭐였냐면 재직 시에 김문기 씨랑 친밀하게 지냈느냐라고는 거예요. 그러니 재직 시에 난 잘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범죄가 되려면 선거 기간 내내 끝까지 그때도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도 나는 몰랐다고 해야지 사실 이게 법이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때 선거 기간 중에서 그때는 이미 그 재직 시에는 몰랐지만 이미 나와서 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어서 나랑 통화도 많이 했다. 알고 있었다는 거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단지 재직 시에서 기억이 안 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그 검찰이 주장하는 거는 그 전부터 그 리모델링 사업 때부터 이미 그런 증거들이 있어서 그 전부터 알았다는 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질문은 SBS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앵커가 물어봅니다. 재직 시에 친하게 지냈느냐 그랬더니 그때는 그렇게 잘 몰랐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 전체가 선거 기간 동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이 허위 사실이 되려면 선거 기간 끝까지 그 스탠스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이재명 대표는 같은 주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는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내용들에 대해서 재판 결과 계속 재판 중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SBS 방송 한 곳에 나와서 이 주장을 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송에 나와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의 주장을 합니다. 오죽이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억울했던 상황들이 노출이 됐다면 김문기 전 처장의 유족이 직접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까지 와서 왜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얘기하냐고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던 그 당시 상황들도 아마 많이 기억하시는 국민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부정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면서 모른다고 주장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결과적으로 유족에게는 2차, 3차 가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짚고 싶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중간에 돌아서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에 대해서도 본인과 가까웠던 김문기 전 처장을 어떻게 모른다고 얘기를 하냐. 그 모른다고 얘기했던 이재명 당시 후보 입장에서는 대장동 사건의 워낙 핵심적인 인물의 사망에서 이걸 벗어나고 싶었던 그 모습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진실 규명은 자연스럽게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측 입장이 지금도 크게 갈리는데 과거 이 대표는 골프장 사진도 조작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은 최근에도 셋이서 함께 골프 친 정황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김문기 씨, 저, 이재명 세 사람이서 18을 다 돌았죠. 아주 화기애애하게 쳤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서포터도 다 하고 카드 다 몰아주고 거기서 두런두런 이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예전에 그 리모델링 이야기도 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했지. 근데 그걸 기억 못 하신다고요? 자, 지금 들어보셨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골프 쳤던 정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세히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과거 사진마저 조작됐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장현재 변호사님 보기에 저런 정도 이야기가 어느 정도 그 증거 능력 또 믿을 수 있게 되는 건지 또 법리적으로 좀 판단을 해주시고 저런 설득력이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이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진술 자체가 굉장히 많은 양의 진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골프라든지 호주 출장 갔을 때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여러 가지를 지금 털어놓고 있는데 네. 아마 3월 31일에 이제 곧 있을 이재명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할 증언들의 예고편 같은 성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증언을 하면서도 네.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 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결국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은 호주 출장에 가서 같이 2인용 카트 타고 골프까지 쳤는데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를 수가 있느냐 이런 약간 윽박지름이나 꾸짖음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예. 하지만 이재명 대표로서는 주관적으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기억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주장하는 것이 조금 다른 측면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호주 출장을 간 적이 없다라든가 예.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라고 했다면 예. 이것은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여부로 처벌한다든지 의율할지 여부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골프 친 사실을 부인한 적은 없거든요. 다만 그렇죠. 골프를 같이 친 사람이 김문기 처장이었는지를 아마 기억하지 못했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 예.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고 김문기 처장이 그분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거나 주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차원이다라고 한다면 유동규 본부장의 주장과 또 이재명 대표 쪽의 주장 자체는 좀 방향성이 다른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 전 본부장은 이번 달 31일에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기억에 대한 건 정말 좀 주관적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법원이 판단을 하겠죠. 법원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느냐 유동규 씨가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도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세 명이 같이 골프를 쳤고 그 두 사람이 그 카트를 탔고 이거 외에 네네. 세 명이 골프를 치는데 한 그 16홀 정도 가다가 골프를 더 치고 싶어서 다시 11번 홀로 돌아가서 서양인들에게 지적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지적을 받았는데 그때 일본 사람 흉내를 냈다. 그리고 너무 자기들도 너무 우스워서 뭐 허벅지를 꼬집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네. 과연 지어냈을 건가? 그것은 법원에서 그 판사들이 판단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다른 현안이죠.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표의 기소 시점이 지금 주목이 되고 있어요. 검찰은 이르면 이제 내주 또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요 법적으로는 장현재 변호사님 지금 어떤 상태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달에 구속영장 청구가 됐었는데 그렇죠. 그게 아시다시피 이제 부결이 돼서 구속영장 청구서는 그냥 기각이 됐습니다. 예. 그 이후에 기소 시점에 대해서 많은 예측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생각보다 이 기소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구속영장 청구할 정도로 사건이 무르익었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 영장 청구서를 그리고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정도로 네. 검찰이 자신 있는 수사를 하였다라고 한다면 예. 기각 후에 바로 불기소 기소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일단 다음 주 정도에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아무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았던 범죄 사실들을 그대로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 핵심은 428억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 지분에 대해서 뇌물로 약속했다는 그 부분이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빠져 있지만 아마 이번 불구속 기소를 하는 공소장에도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과연 428억에 대한 그 지분 예. 약속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죠. 돌아오는 주에 빠르면 기소가 되면은 아무래도 타격이 민주당이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또 재판장 법정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직선거법 혐의만 가지고서도 지금 2주에 한 번씩 재판전이 계속 나가게 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예. 금요일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대표의 발언이 어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네. 모든 언론과 국민의 관심은 재판적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데 예. 공직선거법이 아닌 이제 본격적인 대장동, 위례신도시 등에 대한 내용으로 기소가 되면 또 다른 재판이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이 크겠죠. 예. 과연 대표로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우려의 목소리가 야당 내부에서부터 본물 터지듯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다음 주제로 좀 저희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 내 비이재명, 이른바 이제 비명계와 친이재명계, 친명계의 충돌이 지금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비명계 민주당 조홍천 의원의 목소리부터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대선에 패배한 책임을 지고 송영길은 물러났고 문재인 대표는 당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당 지도부란 게 뭡니까? 책임을 지는 거죠. 선배 대표들은 당이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는 선당우사하는 정신으로 다 자신을 먼저 버렸죠. 자, 지금 뭐 기소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퇴 여부를 놓고 비명계에서는 연말 퇴진도 총선 준비에 늦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친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아니면 지지층 결집을 꾀하기 어렵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하고 또 교수님 생각하고를 좀 정리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상황은 이제 당내에서 비명계가 본격적으로 이제 뭐 사퇴 얘기를 그리고 이제 퇴진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총선이 1년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전열을 가다듬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체제로 승리가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안이 있느냐 하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결국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간 이유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해법 비슷한 거 좀 내놔봐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안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빠르면 뭐 초반 이제 전반기에 뭐 한두 개라도 무죄가 나온다면 사실은 굉장한 이제 반전의 드라마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반면계의 목소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인적 쇄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국민들이 지난 대선에도 뭐 586 퇴진 뭐 이런 것 등등해서 구성원들 169명이라고 그러지만 뭐 지금 딱히 국민의 어떤 민심에 와닿는 그 의정 활동하는 사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실은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로 뽑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상황에 어떤 반전이 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체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사실 뭐 검찰이 아주 명백한 증거라든가 1심에서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라고 하면 과거에 우리가 이제 문재인, 김종인 그런 모델이 있어요. 이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내부 갈등이 좀 수면으로 올라오는 게 보이는 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 외에는 답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은 우리는 문 전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하는 이 말씀인 건가요?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 이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그 정도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뭐 문재인 대통령 뭐 꼬봉입니까? 문 대통령이 지시하면 그대로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이재명 대표 말고는 대안이 없다. 왜 그거는 뭐 저 문재인 대통령 판단인데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문 전 대통령과 선을 긋는 거 이거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좀 이례적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상민 의원이 그런 말을 했는지 의심스럽다는 말까지 했거든요. 박지원 의원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저것을 이야기한 게 17일 오전 라디오에 나가서 한 겁니다. 본인은 10일 날 다녀왔다고 했는데 17일 날 박용진 의원이 다녀왔어요. 저 평산마을을 박용진 의원이 다녀와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이야기를. 만난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것이 박지원 의원이 주장한 그날 박용진 의원이 평산마을을 갔다 와서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걸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조금 달라지고 뭔가 결단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총선에서 승리한다. 그러니까 뭔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결단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당이 달라진다는 건 이재명 대표의 거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박지원 의원이 한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은 박영전 의원이 듣고 온 말이 진짜 문심인지 그 부분은 지금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 한 7월, 8월 중에는 어떤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 그때 선거법 위반 1심이 나옵니다. 그때쯤에. 그런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의원직은
그 차치하고라도 네. 민주당이 434억 원을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심이지만. 그럼 그때 되면은 이재명 그 대표는 그 진퇴를 그 결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것이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질서 있는 퇴진론이 되는 거죠. 아까 김관학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고 또 지금 송국근 평론가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판결 결과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표는요 비명계 반발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당직 개편, 즉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는 있죠. 당직 개편이 어느 선까지 이루어질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사무총장 누가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이야기 아니겠어요? 장윤정 변호사님께서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추진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아니면 판결까지 기다리는 상황이 될지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인적 쇄신 정도의 안은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분위기가 많습니다. 네네. 인적 쇄신도 이제 말 그대로 좀 너무 이제 단편적인 인적 쇄신이 돼서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적어도 비명계나 사퇴 요구가 있었던 진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동이라든지 메시지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주요한 당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뭐 사무총장 자리라든지 뭐 전력기획위원장 자리 같은 경우에는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요. 그런 자리까지도 만약에 인적 쇄신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당분간 또 당내에서는 이런 분열이라든지 갈등 요소가 좀 잠재워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잠재워질 거라고 하셨는데 이 대표는 최근 공천제도 TF에 이 비이재명계를 중용하면서 비명계의 불만 잠재우기에 나섰다 이렇게 좀 나오는데 TF 활동이 그런데 본격화되면은 인적 쇄신 효과가 좀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공천에 모든 분들의 관심이 모아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투명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취지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직 개편 같은 경우 지금 비명계에서 이 부분을 이제 일종의 이제 탕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입장에서 보면 나눠 갖자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공천도 나눠 갖고 당직도 나눠 갖자. 여기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타협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기존의 어떤 이 정치인들과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비판에 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재명 대표 선택하겠지만 저는 그것이 지금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고민해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병민 추억교는 이걸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자기 대표직 사퇴는 빼고 다른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봅니까? 답정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비명계가 요구하는 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총선 치르기 어렵다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답이 정해져 있죠. 내가 대표직 물러나는 것만 빼고 다 하겠다. 이 둘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주장들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쭉 다뤘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훨씬 더 계속 진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조속히 이 결단을 위한 시기는 째깍째깍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